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웅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장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십니까? 코스피는 살짝 올라줬고 코스닥이 글쎄요 2% 가까이 올라주면서 연말 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해주고 있는데 제발 여기서 그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앞으로 우리 장 어떻게 될지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데일리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저희가 데일리 이슈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 이게 조금 저는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가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재봉쇄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봉쇄를 하면서 한한령 조치가 완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 OTT 관련주들부터 가장 먼저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글쎄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드라마 봐라 이런 얘기인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네,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작은 부분을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최근에 나온 걸로는 우리나라의 영화가 OTT에 중국에 6년 만에 방영이 되었다라는 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넷마블의 게임이 중국에서 판호를 받았다라는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또 이와 같은 조치들이 한한령의 해제에 기대에 따른 것이다. 그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거졌는데 사실은 뭐 그 전에도 보시면은 한한령을 중국에서 본인들이 했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뭐 구작들이 OTT에 나가서 방영이 된다라든지 또 연초에도 우리 게임들 중에서 판호를 받은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뭐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어찌 보면 중국이 아쉬울 때 자기 편 들어줬으면 좋을 때 약간씩 아직은 내주는 정도이지 않나라고 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좀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보너스 같은 존재다 이제는 그렇게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스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오늘 보니까 쇼박스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OTT 주들이 반응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더 뭔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지난 몇 년간 너무나도 기대를 할 때마다 기대들을 꺾어버리는 그런 아주 지지부진한 면이 펼쳐졌으니까 이번에도 혹시나 기대를 많이 하시게 되면 조금 실망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좀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 OTT 시장만큼이나 지금 각광받고 있는 게 엔터주가 아닐까 싶은데 뭐 지금 뭐 주식 전 종목이 그렇습니다만은 엔터주들도 조금 고전을 했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 괜찮았죠? 네, 엔터주들이. 3분기 실적이 상당히 그런데 잘 나왔죠. 지금 만약에 한한령 조치가 완화된다 이러면 겹호재니까 괜찮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한한령 조치 완화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기사로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사우디 쪽에서 그 한류에 대한 관심도 많고 굉장히 이제 호의적인 반응들이 많은데다가 빈살만 그 왕세제가 또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SM 얘기까지 나온 걸 봐서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또 모티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웹툰 관련 주식들도 반응을 얻고 있어요. 다 뭐 비슷한 맥락인데 키다리 스튜디오요? 네. 여기도 지금 뭐 많이들 관심이 있는 모양이다. 네, 오늘 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 낙폭이 심했었던 DNC 미디어 같은 종목들도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투자의 아이디어가 이 한한령 해제 그리고 엔터 컨텐츠가 뭐가 있지 해보니까 이제는 웹툰까지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확산을 시켜서 시장이 알아서 좀 이제 뭐랄까 시세를 좀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일단은 주가의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온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주가의 상승의 원인을 이 중국발 한한령 해제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웹툰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나라 웹툰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굳이 중국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너무나 많이들 재밌게 보고 계시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웹툰이 원작입니다. 아, 네, 그렇다시피 결국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웹툰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력은 충분히 강점이 있다 보니까 웹툰에 대해서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이제 해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웹툰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관련 주들은 예전부터 관심 갖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살짝 달아오를 때 한번 넣어볼까 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은 제가 권해드리진 않겠지만 주가가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서 좀 이슈나 어떤 다른 뭐 한한령이라는 이슈를 때문에 올라갔었지만 일단 충분한 거래가 터지면서 시장이 이제 어떤 종목들 찾아가는 어떤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엔터주들 쭉 나오는데 오늘 반응이 좋았네요. 예, 역시 오늘 꿈틀했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카카오 관련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빈살만이 투자한다. 8천억이요? 네. 세긴 세요. 네. 빈살만 재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2천조가 넘는다고 그랬죠? 그냥 사우디의 국부 자체를 어떻게 본인의 것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예상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 정도 재산이면 뭐 8천억도 뭐 그죠? 네. 사실 이제 카카오 쪽에서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이제 각종 분할 상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 그리고 실제로 증시 자체가 분위기가 나빠지면서 상장을 그동안 기대했었던 그런 종목 이제 자회사들이 있는데 이것이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엔터에서도 기존에 SM에 대해 가지고서 뭐 강력하게 인수전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지는 드러냈지만 과연 자금 마련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서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의 경우 각종 특히나 이제 게임 회사들에는 투자를 이미 많이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 자체가 콘텐츠 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카카오 입장에서는 투자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이것이 뭐 사실일지는 그리고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사안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투자의 이력으로 봐가지고서는 사우디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좀 반응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뭐 충분히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금 마련에서 좀 부족함이 있어서 추가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니까는 만약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하여간 빈살만 얘기가 앞에 붙고 빈살만 이쪽하고 무슨 MOU를 맺었네, 뭐 접촉이 있네 이러면 주가가 반응을 하니까 말이죠. 이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카카오 엔터. 근데 엔터에 이제 8천억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 그룹 전체에서도 엔터에 더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엔터에 힘을 더 실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확장을 위해 가지고 또 M&A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카카오 엔터가 이제 지난번에도 SM을 인수한다고 했다가 지금 좀 딜레이돼 있고 지금 좀 펜딩돼 있는 상태인데 자금도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그러면 추가적인 확장은 분명히 시도할 것 같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카카오 자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 자체는 플러스 효과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가가지고는 엔터가 저렇게 투자를 받고 또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상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까지 연결을 시켜 본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지금 현재 카카오의 모습보다는 플러스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 자체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 전체에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카카오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 그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뭐 중립 이상의 뉴스라고는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굳이 팔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없으신 분들이 또 이제 관심을 또 가지실 수는 또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조언을 드리자면은 빅테크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결국 소비 위축과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수입원이 광고이다 보니까 내년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저점은 잡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신규 접근의 어떤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주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재미는 못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홀딩하되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뭐 엄청 떨어져 있죠. 손해 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꿈틀꿈틀 하기는 하는데 네이버는 또 속도가 늦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린 카카오랑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시장에서 보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주가의 어떤 측면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구간에서 네이버 충분히 돈 잘 벌고 있고요. 그리고 뭐 퍼밴드, PBR 밴드 하단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로 하여금 추가적인 어떤 성장의 그림과 성장의 스토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러한 그림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주가 측면에 놓고 본다라면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를 삽니까? 네이버를 삽니까? 둘 중에 하나 사야 되면 뭘 사겠습니까? 둘 다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사요? 네, 안 사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떡하지? 이따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주마 데일리 이슈였습니다. 아니 저도 담고 있는 종목이라 김 이사님 얘기가 마음이 쓰여서 제가 다른 두 분께도 한번 여쭤야 되겠어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어떻게 해요? 지금 뭘 담으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저렇게 아예 안 담으시겠습니까? 저는 뭐 어쨌든 지금 좀 사이즈가 중요하다라고 네. 보고 있어서요. 이들은 뭐 우리나라 대표 초대형주니까는 네.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들어가도. 예. 그래요? 네. 부장님. 저는 그러니까 가격대는 네. 나쁘지 않은데 이제 제 계좌를 만약에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쪽보다는 좀 다른 쪽을 볼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를 뒤에 해드리겠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부장님도 지금 그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건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두 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잠시 후에. 그럼 종목까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우리가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 잠시 나누도록 할 텐데 이 FOMC 회의로 또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하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 얘기 나오니까. 네, 사실 요즘에 거의 뭐 말잔치가 펼쳐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는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들도 잘 모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 거기에 종속이 되어서 연준의 결정도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12월 회의 전까지 지금 고용이라든지 인플레라든지 미국에서는 아직 데이터가 나올 게 있습니다. 네. 이걸 보고서 결국은 그에 맞는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이고요.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서는 12월 회의에서는 감속, 그러니까는 0.75% 이제 인상해서 조금 내려와서 0.5% 인상을 하지 않을까가 뭐 한 4분의 3 정도의 확률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쪽으로 좀 기준을 잡고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 쪽에서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하니까 이 매파적인 발언이 겁죽이냐 진짜냐 이걸 가지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요즘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약간 블러핑 같다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 디펜던트한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가 실제로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부도 그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제반 경제 지표들, 경제 활동들이 다 꺾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4.5조 달러 정도의 모기지론이 지금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 네. 이 금리가 유지가 된다고 했을 경우. 근데 지금 심지어 5%를 넘기겠다고 하잖아요. 5%를 넘길 경우에는 미국 재정의 또 30%가 다 이자 비용으로 발생이 되게 되고요. 네.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그거 외에도 지금 뭐 주택 관련해 가지고 신규 주택 착공이라든지 매매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이제 인원 정리하고 해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보이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각종 지표들의 선행 지표들 역시 꺾이는 게 확연한 상황에서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시장이 지난번에 7.7% CPI 그 발표 나고 나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달러가 급락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연준이 스탠스를 바꿀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니까 자산 시장이 또 급하게 올라가는 거를 경계하는 그들의 이제 모습인 것 같아요. 최근에 어제 오늘 가만히 보면은 또 연준에서는 또 오히려 시장을 달래는 듯한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이제 연준의 의도는 인플레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의 어떤 징후가 나오는 것조차도 경계하고 있는 스탠스를 당분간은 유지할 거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그 상승 폭은 조정을 하되 아마 긴축에 대한 부분을 갖다 완화시키겠다는 멘트는 하지 않고 그 기조는 당분간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너네가 죽기를 각오해야 살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강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 말 그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최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기대 인플레이션 최대한 죽이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장의 반응을 보시면요, 저는 최근에 시장의 반응 보면은 생각보다 연준의 어떤 의도대로 잘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환호하지도 않고요. 적당히 겁을 먹어가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흐름들이 12월 중순 FOMC 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연준의 회의록에서 어떠한 내용, 뭐 설사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크게 환호를 또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약간의 좀 소강 상태의 흐름대로 데이터가 시장이 신뢰할 수 있고 연준도 어느 정도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어떤 조용한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시장 상황도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좀 최악은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 국채 시장에서 유동성까지도 메마르면서 그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재무부에서 혹시나 국채를 되사주는 것, 바이백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유동성도 좀 증가를 하고 그리고 국채 입찰을 할 때 뭐 부진한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그 응찰률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 대비해서는 최근에 부진했던 것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나 그 다음에 금리가 움직이는 것도 터미널 그 이제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부분이 좀 올라갔다가 최근에 살짝 또 내려온 게 있어서 일단은 아직 불안감을 떨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조금은 안정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는 미국에도 부담이죠. 미국도 그 모기지인가요? 다 주택도 그냥 은행 거잖아요, 사실. 우리하고 비슷하게. 네, 거기다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 정말 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뭐 그 연준 의장 중에서 그 누구도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으로 올리고 인플레이션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래서 바라건대는 지금은 이제는 말은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본인들도 인정을 하듯이 80년대 이후로는 가장 과감하게 빠른 속도로 긴축을 해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그 파급 효과를 보면서 바라건대는 최근에 나왔던 CPI처럼 계속 쭉쭉 좀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인플레가 좀 내려가고 잡히기를 바라면서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내일 우리 금리 발표가 있어요. 그런데 25bp로 가는 건지 진짜 50bp 할 건지. 근데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25bp 정도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실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또 25bp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네. 지난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사실 50bp 하지 않겠냐고 봤는데 그거는 이제 나온 지표들이 좀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시장이 조금 이제 그 호주라든지 캐나다 등도 이제 그 생각보다는 금리 인상폭을 좀 낮추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좀 세게 해가지고 세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사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자체적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한 스텝 더 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번엔 0.25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미국은 뭐 12월에 거의 50bp 가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미국, 한국 금리 격차 늘 얘기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 벌어지는 거예요? 제 숫자는 정확히 좀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지금 상황에서 그 역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역전이 되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정말 괜찮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한국과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됐었던 경우가 총 3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1999년에서 2001년이었고요. 두 번째가 2018년 3월에서 2020년 2월이고 또 하나가 2005년 8월에서 2007년 9월이었습니다. 근데 1999년에서 2001년 그리고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서는요. 환율이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사례를 든 이유가 바로 2005년 8월에서 2007년 9월 이때인데 이 당시에는 미국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이 부동산발 금융 위기로 상당히 안 좋았었던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환율이 오히려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사례를 가지고서 이번에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상황 놓고 본다라면은 미국의 경기와 우리나라의 경기 어디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경기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경계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서 좀 낙관적으로 정부의 말만 믿고서 낙관적으로 볼 필요는 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말을 안 믿으면 어디 말을 믿습니까? 네. 어디 갈 데가 없는데. 네. 어차피 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불안감을 조성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반은 믿고 반 정도 약간 좀 걸러서 들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계는 하자. 네. 스스로 좀 더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신데 어쨌든 무역 수지가 자꾸 안 좋아지고 이런 마당에 금리 격차가 있고 이런 부분은 참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고요. 기준 금리보다도 한은 발표할 때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성장률 전망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건 어떤 점에서 그걸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까? 네, 사실 이번에 실제로 이제 행동에 대해 가지고서는 0.25%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그 나머지 부분들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도 최근에 보시면 오케이 감속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 네. 뭐 슬로워 그런데 뭐 롱거 뭐 이런 식으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요번에 결정 이외에도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한은에서는 보고 있을까라든지 아니면은 이와 더불어서 이번 결정을 내릴 때 또 혹시나 소수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아니냐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또 기자회견에서는 우리는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로 보고 있느냐라든지 다양한 이제 그 조금 어떻게 보면은 질적 분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에 결국은 오히려 더 이번 회의에서는 좀 집중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리하고 성장률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그 전통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 경제가 이제 좀 안 좋다라는 감속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는 금리 정책도 완화적으로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내리는 쪽으로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기에는 물가 상승이 너무 높게 나타나니까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게 유지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러면 뭐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네. 양자 간에서 그나마 최선으로 가는 길을 찾아가지고 간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언제 감속할 것이냐 어디까지만 올려도 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찾아 나가는 과정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난주, 지지난주하고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바뀐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까지 외인들이 우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타랠리의 희망을 얘기하고 이제 2,500고지 넘어갈 거야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2,500고지를 눈앞에 두고 외인들이 발을 딱 끊었어요. 그리고 들어왔던 물량까지 또 가지고 나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00 넘는 거는 뭐 요원한 겁니까? 일단 지난주부터 이번 주를 보면 이제 순매도가 맞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순매수를 해왔거든요. 네. 10월, 그다음에 이제 11월 지난주 전까지는 계속 순매수 해왔고 지난주에 순매도가 좀 많았고 어제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이탈로 보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일단 그 1,460원, 50원대에서 환율이 일단 단기적으로 급하게 원화 강세가 되면서 이제 올라왔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도 분명히 플러스가 되는 거고, 거기 또 지수 자체도 2,100대에서 2,500 근처까지 올라왔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단기적인 상승폭이 일단 크다라는 거. 그걸 또 다시 뒤집어서 보니까 그 기본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은 PER이 지금 아마 11배가 넘어가는 수준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럼 11배 수준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기 후퇴기, 침체기를 논하는 시점에서는 그 밸류에적인 부담도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띠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숨을 죽이고 완충이 되는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지 이게 이탈하는 구간이라고 보기에는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거에 비해서 실제로 나간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지난주 이번 주 다 해가지고 제가 어제 계산했을 때 한 2,500억 정도 나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11월 달 어제까지 누적으로 보면 한 2조 한 2천억 정도가 순매수예요.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이탈로 보기보다는 네. 단기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 들어올 때 보면 외인들이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큰 주를 담다가 요즘에는 소위 얘기해서 경기 방어주라고 불리우는 그런 주식들을 담아요. 역시 연말에는 이런 것들이 먹히는 건가요? 외인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건가요? 외인들도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선호하는 아마 섹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외인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시가총액 상위주를 중심으로 담을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제가 9월 30일이 우리 시장의 올해 저점이었거든요. 저점 9월 30일부터 얼마나 많은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샀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하이닉스 등을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를 종목 샀고 더 이것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소위 한국물을 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혹은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위 뭐 경기 방어주를 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한 피크 아웃이 나왔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 워낙에 싼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위 3년 이상의 어떤 긴 롱텀하게 펀드를 운용하는 그런 자금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서 매수에 들어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샀다라고 이렇게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얘기하는 건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아까 이제 우리가 환율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환율의 영향이 가장 큰 겁니까? 그 환율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은 또 뭐 절대적인 다른 이제 뭐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지금 레벨에 있느냐 이런 것들도 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좀 평소에도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외국인의 순매수나 순매도에 대해서 환율과 연결지어서 보통 얘기를 하려고들 하시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환이 이제 과도하게 강세로 갔거나 과도하게 약세로 나갔을 때에는 좀 방향성 있게 외국인들이 환을 보고서 움직이기는 하나 네. 그 사이에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사실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그네들도 어차피 이제 그 돈이 자금이 유입되고 유출되고에 따라 가지고서 기계적으로 좀 자산 배분을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너무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시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2,500을 넘으려면 외인들이 지금보다 좀 더 화끈하게 들어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자꾸 훅 들어왔다 찔끔찔끔 빼나가는 모습이라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매도예요. 이거 외인들이 이게 공매도를 자꾸 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도 좀 올라가면 공매도 치고 이러는 세력들이 제가 듣기로는 홍콩 갔다 그러더니 홍콩 가서 또 온 겁니까? 그 왜 요즘에 자꾸 또 이렇게 스멀스멀 그 공매도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건지. 일단 한국 시장의 특징 자체가 이제 그 종목들이 지금 수급도 약하지만 네.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계속해가지고 이익 컨센서스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공매도 타겟이 되는 종목들을 보면 중복 상장 이슈가 있는 카카오라든지 네. 또는 이제 그 공매도에 타겟이 됐던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 업황이 안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뭐 지금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또는 공매도를 공정하게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확연히 그 예측 가능하게 진짜 공매도만 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계속해 가지고 약세장 내지는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눌려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만의 어떤 조금 딜레마 아닌 딜레마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 우려가 이렇게 고개를 들면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위축되고 그렇다 보면은 가뜩이나 떠나는 우리 투자자들이 더 떠나지 않겠습니까? 겁먹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 150 종목에 위주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근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공매도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지금부터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매도 수급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충분한 어떤 이익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지금부터는 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언제 차익 실현을 해 나가는지를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수가 조금 밀리면서 살짝 대차장고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새로운 어떤 공매도를 준비하고 시장을 더 하방으로 밀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오히려 공매도보다는 어떤 종목들이 바닥을 잡아 나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뭐 화학 같은 경우도 4분기의 어떤 실적이나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인되자마자 급하게 공매도가 쇼커버닝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비단 뭐 화학 섹터뿐만 아니라 여러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둘씩 공매도가 쇼커버닝 되면서 소화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굳이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를 날려버린 주식이 있다. 그래서 뭔지 봤더니 메리츠 금융그룹 관련주예요. 이게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네,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지주증권화재 네. 세 가지인데요. 모두 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주는 조금 오르고 나머지 두 개는 좀 빠졌는데요. 일단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 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그룹이 다 상장돼 있다라는 거죠. 이중 상장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 구글이 모든 게 상장이 돼 있다면 나는 유튜브를 사고 싶은데 하면 유튜브만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검색 광고 주식만 사게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구글이 하고 있는 그 사업부에서 무엇라도 사고 싶으면은 알파벳 하나밖에는 대안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메리츠가 이제는 지주 이외에는 나머지 두 개는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메리츠가 가지고 있는 뭐 증권업이 좋다라든지 아니면 보험업이 좋다라고 하면 지주를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중 상장의 문제가 일단 해소되는 점이 장점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원래도 메리츠 그룹의 경우에는 주주 환원율이 높은 편입니다. 적극적으로 현금 배당을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 나갔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통합해서 회사를 다시 이제 재탄생을 시키고 나서는
3년간 주주 환원율의 50% 이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투자자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상장 폐지가 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공매도가 커버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거 자체가 묶여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를 좀 피하고 싶은 것이고요. 반대로 지금 메리츠 지주의 경우에는 향후에는 이제 그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시총도 커지고 그 다음에 발행 주식 수도 증가하겠지만 지금 당장으로 봐가지고서는 그러지가 않거든요. 근데 대주주의 비중은 높고 유통 가능 주식 수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들 입장에서는 커버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만 하기는 어려운. 그런데 기업 가치가 증가될 거는 미리 반영이 돼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되면서 좀 거래가 폭발하고 좀 이제 과격한 매매 같은 것들도 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리츠 금융 관련 주가 이제 3개가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된다. 네, 나머지 그렇습니다. 2개는 상장 폐지한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호재로 작용해서 어제 상한가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카카오도 이렇게 쫙 있는 거 그냥 하나로 카카오 이렇게 하면 카카오 때문에 막 골머리 썩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쫙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네. 그렇게 하기에는 일단 카카오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미- 한번 해보면 안 되나? 예, 제가 뭐 기업을 운영한 입장은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좋긴 좋겠죠. 근데 원래 사실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분할 상장하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공매도 얘기도 나왔었지만은 네. 공매도의 어떤 공격의 빌미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좀 네. 규제를 좀 강화해서 이제 그 미국처럼 네.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카카오도 돈을 좀 많이 버시면 네. 돈 많이 버신 거 가지고 자진 상장 폐지 같은 것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주주 환원, 그죠? 그렇죠.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시장에서 주식 사가지고 상장 폐지하고 네. 그러면 최대 주주가 어차피 카카오가 되니까 그럼 카카오의 본질 가치를 높여주고 그러면서 기업 주가 올라가고 이런 그림이 돼야지 계속해가지고 뭐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뭐 이래가면서 상장해가지고 자금 끌어당기면은 네. 회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주들은 계속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럼. 거 아닙니까? 예. 이 메리츠는 금융주잖아요. 네. 근데 금융주가 금리가 상승하고 이러면 좋을 줄 알았더니 뭐 별로 반응 없었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에 호재가 돼서 주가가 오르고. 근데 지금 외인들이 아까 왜 경기 방어주 대표적으로 금융주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12월까지는 좀 담을만 한 건지 네. 이런 부분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금융주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르내림폭이 네. 내림폭이 크지 않은 건 장점인데 네. 오름폭도 참 많고. 네, 맞습니다. 네. 물론 배당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뭐 굳이 배당을 노린다면 차라리 지금 같은 예금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계 부채 문제입니다. 네. 가계 부채가 1,8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내년 시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 침체 이 네 단어에 대한 키워드를 빼놓고는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은행의 연체율이 최저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감이나 경계 신호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거를 거꾸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체율이 최저치란 얘기는 여기서 더 내려갈 룸이 없다라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연체율은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이런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원리금 상한을 좀 유예를 받은 부분들이 꽤 됩니다. 예. 이것이 좀 감춰져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견디지 못하시고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런 것들이 좀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본다라면은 물론 금융주가 안정적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렇게 주식 투자의 메리트로 봤을 때는 큰 메리트는 없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저는 여전히 이 주식 투자는 성장이 있다고 봅니다. 성장이 있는 곳에 가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융주에서 우리가 어떤 성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이렇게 본다면은 굳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융주에 투자를 하시는 것은 좀 뭐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 대표주죠. 반도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외인들이 좀 담으면서 달려줄 줄 알았는데 왔다 갔다 그렇게 답답하게 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이걸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돼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조금 반등을 이제 바닥에서는 하기는 했지만 네. 업황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때 대비해 가지고 오히려 우려가 커지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최근에 마이크론에서도 추가적으로 감산한다 얘기하니까는 그만큼이나 좋지가 않나 이런 오히려 우려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서 조금 뭐 사실 이제 업황 자체 봤었을 때는 매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 골드만삭스 자료가 좀 그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드만이 최근 한국 증시에 대해 가지고서 의견을 매수로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한국 증시는 늘 이익 사이클보다도 미리 반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보기에도 반도체 사이클은 내년 중반 정도나 되어야지 최악을 지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시장이 과거에 보니까는 그렇게 이익의 모멘텀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전에 그 전부터 주가는 특히나 전기전자 쪽은 먼저 반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는 이익이 감익이 이제 확실하다. 한국 시장 전체도. 그렇지만은 반대로 24년에는 가장 이익의 개선폭이 클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지로 레포시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증시의 특징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다 보니까는 안 좋은 소식은 계속해서 업황에 대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그런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의 특히 이제 장기성 자금들은 꾸준히 조금 앞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2년이나 먼저 선행해서 자금이 들어와요? 그 정도로 빨라요? 이제 한 1년 정도, 한 2개분기 정도를 우리가 좀 이익 사이클에 대비해서 네. 선행해서 들어온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내년 중순 정도면은 지금부터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자료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삼전을 좀 담아보는 건 위험하진 않다? 그래서 과거로 봤었을 때는 만약에 이제 내년 내내 네. 끝날 때까지도 이 사이클이 점점점 바닥으로 들어간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너무 빠른 매수가 되어버리겠죠. 그런데 한 내년 중순 정도가 최악을 지나는 국면이다라고만 해버리면은 이제 과거로 봐서는 괜찮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나눠서 보면 이제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큰 그림에선 차이는 없겠지만은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자금 경색 때문에 네. 이제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과연 그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다가 인텔의 그 낸드 사업 부문을 또 인수하면서 8조 원에 대한 지급 문제가 있는데 아직 그게 이제 큰 돈이 아직 안 나간 상태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서 결국은 하이닉스 관련해 가지고 뭐 증자 얘기도 시중에서 살짝 돌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기도 사실 이제 한전채가 계속해 가지고 5%대 중반 이상의 금리를 금리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여타 기업이 발행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투자 메리트는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 쪽에 있고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다고 굳이 지금 팔고 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해요. 하이닉스가 어찌 됐든 글로벌 2위의 메모리 업체고 이제 회복이 내년 지금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지금 보통 내년 2분기를 저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 인내하시면 속도는 좀 더딜지언정 그래도 회복되는 거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호재가 하나 들리던데 뭐 아주 거물급 뭐 거래선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 듣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네, 뭐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 쪽에서 엔비디아, 퀄컴, IBM, 바이두 등의 어떤 고객사들 갖다가 3나노 공정 쪽에서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전 세계 1위는 TSMC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가 2027년까지 파운드리 캐파에서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중요한 내용인 거는 맞습니다. 파운드리의 경쟁력은 초미세 공정에서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세할수록 반도체 성능을 결정짓는 트랜지스터를 그만큼 많이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TSMC가 올 3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3나노 공정을 4분기로 미뤘습니다. 근데 삼성은 이거를 해낸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이미 시장 점유율에서 뒤쳐져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기술력으로 따라잡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이번에 좀 보여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 때문에 주가가 뭐 올라간다거나 그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일단 고객사들 입장에서도 TSMC 하나만 가져가는, 즉 소울벤더로 TSMC만 가져가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와 TSMC 이 듀얼 벤더로 가져가는 것이 고객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봤을 때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사업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히 부각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이 유럽에 눈을 돌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스페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유럽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지금이 처음이에요?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게? 네, 매우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최근 유럽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에서 IRA 법안이 나온 이후로 본인들도 이와 비슷한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2차 전지부터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의 개선, 이제 그 변화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TSMC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라이벌이 될 텐데 얼마 전에 저희도 얘기했습니다만 버핏이 하필이면 TSMC는 사고 삼성전자는 네네. 안 산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주가에도 크게 반영이 되는 거고 그 공정 자체 이런 부분에도 아직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제가 이제 다른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지금 일단 TSMC하고 삼성의 차이가 5나노에서는 삼성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미완성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율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3나노 공장을 갖다가 지금 대만하고 미국에다 이제 건설을 하겠다고 했고 하는 거고 2나노는 24년 양산을 또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거는 EUV라고 하는 그 장비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 사용을 해가지고 제품화 시키는데 안착 과정에 TSMC는 그간의 숱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안정이 돼 있는데 삼성은 아직까지 그 과정이 좀 미진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3나노를 우리 먼저 양산을 시작한다. 그래서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건 의미는 분명히 있지만은 이게 곧 TSMC를 앞지르고 내지는 막 따라붙는다라고 지금 단정 짓기는 조금 섣부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거 말고도 가만히 보면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일본의 업체들하고 일본 소재 업체들하고 또 그다음에 미국의 인텔하고도 협업 관계가 좀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약한,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소재 업체들하고는 지난번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된 이후에는 이 협업이 좀 많이 약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만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되기를 응원하고 또 당연히 잘 돼야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낙관을 하고 그다음에 또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거는 아니다. 네. 지켜볼 부분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SK는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최근 이제 약세장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은 역시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죠. 맞습니다. 네, 내년 2분기까지도 실적은 지속적으로 QOQ 대비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우리가 짚어봤듯이 항상 그렇지만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실적의 거의 2분기에 앞서서 반영을 합니다. 실적이 꺾이기 전에 주가는 고점을 만들어내고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실적이 돌아서기 2분기 전에 주가는 저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미 뭐 4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걱정 크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 대표 업종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확실히 저점 구간이니까 여기서 이 저점 구간에서 좀 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1년 내내 쉽지 않은 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말이고 이제 연말 12월에 접어들게 되죠. 과연 산타 랠리는 있을 것인가?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11월 말에 증시는 계속해서
혼돈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팩트에 대한 접근이겠죠. 저희 경주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주마 함께 해주시면서 정치 전반에 대해서, 경제 전반에 대해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장 끝나고 저희는 또 와서 충실하게 분석해 보죠. 고맙습니다.